안녕하십니까 대구병원 여러분. 청소년 상담사 2급 두 번째 과목인 상담연구방법론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교재에 위치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제5절 동등하 오차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제 오차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할 겁니다. 동등하 오차라고 하는 것은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그대로 한번 제가 읽어보면 검사 점수 간 난이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동등하 함수를 추정할 때 생기는 오차로서 동등하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수험생들의 검사 점수와 같은 자료가 필요하고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검사 간 점수 차이를 통계적으로 조정하는 수리적 함수를 구하는데 이를 동등하 함수라고 하고 또 그러한 함수를 하기 전에 발생했던 오차를 동등하 오차라고 합니다. 이러한 동등하 오차는 크게 나누어서 우리가 무선 오차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또 체계적 오차 이렇게 오차의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가 이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시험에 잘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슨 오차. 이게 체계적 오차니까 무슨 오차는 비체계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 개념으로 비체계적 오차 또는 책에 나오는 우연하게 발생한다라고 해서 우연 오차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는 이 두 가지 오차에 대해서 설명하면 비체계적 오차 또는 무슨 오차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발생한다는 거죠. 우연히 체계적이지가 않고 그냥 우연히 발생해서 상황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검사자나 피검사자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을 해서 오차를 일으키는 것을 얘기하고요. 체계적 오차는 또 우리가 계통 체계적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통 오차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체중계가 맞나요? 체중계가 고장이 나 있는데 어떻게 고장이 나 있느냐? 항상 예를 들면 10kg 정도가 더 나오게끔 바늘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고장난 체중계죠. 이런 고장난 체중계는 아무리 열심히 몸무게를 다뤄도 항상 10kg의 오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계적 오차, 이미 계통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오차를 우리는 계통 오차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 개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차 두 가지와 편차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합시다. 늘 제가 오프라인 할 때 질문도 많이 받고 아무리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는 어쨌든 시험 문제만 풀면 되니까 냉정하게 따지면 이렇게 좀 합시다.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오차 중에서도 표집 그다음 또는 그렇죠. 표집 오차가 있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표집 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거 또 표본이죠. 표본.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났어요. 그죠? 표본 오차 내지는 표집 오차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글씨까지 안 되네요.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표준 오차. 그래서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좀 잘 구분하셔야 돼요. 늘 헷갈리고 이거와가 다르게 또 오차가 아니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요거는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좀 더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표준 오차부터 좀 설명하면 표집 또는 표본 오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집단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샘플을 끄집어내어서 그 샘플의 평균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집 오차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샘플, 하나의 표본 평균을 가지고서 모집단의 평균을 알아보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일어나는 오차를 우리는 표집 또는 표본 오차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오차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표준 오차는 조금 다릅니다. 표준 오차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집단에서 하나의 케이스, 하나의 표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집단 중에서 여러 개의 샘플이죠. 샘플 하나, 샘플 둘, 이렇게 샘플 셋, 많은 샘플, 보통 100개를 뽑아가지고
뭐 실로도 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샘플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샘플들의 평균들이 다 나오겠죠. 그럼 이 평균들의 합친 샘플들의 평균의 또 평균, 이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두 개 비교하는데 일어나는 오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요거는 하나의 표본의 평균이라면, 여기는 뭐냐면 여러 개의 표집한 샘플들의 평균을 합해서 또 나온 평균을 가지고서 모집단의 특성과 비교했을 때 생겨나는 오차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개념과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니까,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퍼짐 정도예요. 자료의 퍼짐 또는 자료의 뭐라고 할까요? 분산이죠, 분산. 자료의 분산 정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표준 오차와 관련해서 이러한 자료들이 원평균과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수량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준 편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평균이란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오히려 분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만 딱 잡고 가시면 이 세 가지가 정리가 딱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122페이지 있는 내용은 요 설명으로 다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보면 그 그래프가 하나 나오는데, 이 그래프는 뭐냐면 바로 일반적으로 이 표본 오차를 줄이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표본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말이죠, 이 표본이라고 하는 것의 양을 우리 n이라고 하는데, 이 n개를 무한대로 막 늘려보세요. 거의 뭐 모집단에 가까울 만큼 많은 숫자를 표집을 해버리면 결국에는 모집단의 평균과 같아지겠죠. 다시 말해서 이 오차가 점점점 작아지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예를 들면 이제 그래프가 쭉 떨어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오차의 크기가 점점점 작아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x축에 가로축이 점점점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표본의 크기, n의 개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n의 개수가 점점점 늘어나니까 오차의 크기가 줄어든다라는 그래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 또 표본 오차가 있는데, 이 표본 오차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표본 오차 말고 여러분 또 어떤 또 책에 보면 비표준 오차라는 것도 있어요. 표본 오차 또는 표집 오차는 내가 이제 이해했는데, 또 느닷없이 뭐가 나오냐면, 표집인데 앞에다가 비라는 말이 붙어서 비표집 또는 비표본 오차, 이런 말이 또 나옵니다. 이건 또 뭐냐? 이거는 표집 그 행위 자체보다는 어떤 주변적인 상황이 오차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표집을 하는 그 표집 연구원들 내지는 그 표집 활동을 하는 조사원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그죠? 조사원들의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 조사원에 대한 사전 교육을 또 충실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표집 과정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또는 준비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부실해서 일어나는 오차는 오차인데, 그건 어떤 샘플링하는 그러한 샘플링의 뭐 크기, 샘플링의 개수, 샘플을 하는 어떤 범위, 이런 것이 아니라 샘플을 끄집어내는 조사원들의 태도가 문제가 있다든가, 그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좀 부실했다든가, 관리 감독을 잘못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오차를 우리는 비표집 오차라 그러고, 이 두 개 합쳐서 보통 뭐 총 오차, 이렇게 표집에 따른 총 오차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개념 하나 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분포에 대해서 제 6절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극한 정리, 아마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신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거는 이런 거예요. 중심 극한 정리는 말은 멋있는데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거고, 야, 이거 무슨 우리나라 말인데도 뭐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중심극한 정리를 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아까 우리가 n개가 늘어나면 오차가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n개라고 하는 것이 막 쌓이다 보면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게 되고, 그 패턴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했던 그러한
그림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동전을 던집니다. 동전을 던지는데 앞이 나올 확률과 뒤가 나올 확률은 우리가 1대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 5번 정도 던져봤어요. 그랬는데 앞만 5번 다 나올 경우 있을까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5번 정도면 참 우연이긴 하지만 10번 정도는 어때요? 앞만 나올 확률이 10개 다 나왔다. 요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10번 다 앞면만 나오는 정말로 우연한 어떤 그런 게 겹쳐서 100번을 던졌어요. 100번 다 앞이 나온다? 확률이 좀 떨어지죠. 10,000번을 던졌어요. 10,000번. 10,000번을 던지면 정말 10,000번이 다 앞면만 나올 확률은 정말 없죠. 어떤 시도를 점점 늘리면 늘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1대1.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이 비율로 간다라는 거죠. 정말 뭐 주사위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본 사람이 있답니다. 한번 100만 번 이상 해봤다고 하네요. 진짜로. 그래 해봤더니 정말로 그 6개의 눈이잖아요. 그 각각의 눈이 거의 6분의 1씩 나오더라는 거예요. 뭐 600만 번 했으면 뭐 100만 번은 1, 200만 번, 또 한 번에 100만 원은 또 2 이렇게 해서 이게 보통 뭐 보험학에서 말하는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수의 법칙. 대수의 법칙이라고 해서 대수란 말이 큰 숫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회차를 계속 또 막 하다 보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 6분의 1 이런 비율로 나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래프상에 관측치를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이게 0이고 여기가 10인데 일반적으로 뭐 여기도 좀 길게 나오기도 하고 여기도 좀 길게 나올 수도 있지만 횟수를 계속 늘리면은 어떤 나오는 어떤 그래프의 크기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 예를 들어 이게 점수라 그러면 좀 잘하는 친구가 요만큼 나오고 또 못하는 친구가 요 정도 나와서 그래프가 이런 식의 모양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심, 극한이라고 해서 중심으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모습을 가지더라는 거죠. 사회과학에서 다루는 어떤 현상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1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제가 그 표본 평균이라고 하면서 얘기해 놓고 어떤 그 그래프에 보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발생하는 것들이 뮤라고 하는 평균적으로 가운데 쪽으로 점점점 발생 횟수가 많아지고 평균적인 상황이 훨씬 더 다른 것에 비해서 많이 차지하더라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학자 가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발견한 하나의 사회과학 영역에서 하나의 법칙인데 바로 그게 바로 124페이지 나오는 정규 분포를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에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은 바로 그 정규 분포 모양을 따르는데요. 이러한 정규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분포입니다. 이 여러분 정규 분포의 정의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배우는 정규 분포랑 또 뭐 배우셔야 되면 그 125페이지에 나오는 네 번째 표준 정규 분포, 우리가 보통 Z 분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것은 불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그 확률의 관측치들이 그냥 쭉 나란히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정규 분포의 특징은 표본 평균의 관측 지수가 많아질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대수의 법칙이 적용이 되면서 가운데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뮤를 중심으로 해서 대칭의 모양을 가지는 그러한 관측치의 모양을 보여주고 또 그 보면은 평균값에 따라 그래프의 자체가 좌우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평균이 여기 있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분산의 값에 따라서 제가 조금 전에 그 표준 편차를 얘기하면서 편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값의 분산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퍼짐의 정도를 보여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펑퍼짐하면은 자료가 많이 분산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자료가 이렇게 첨도라 그러는데 뾰족하게 되어 있으면 자료가 이 안에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좀 뾰족해 보이고 퍼짐이 좀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게 정규 분포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그 125페이지 보면 그 위에 정규분포, 제가 조금 전에 그렸던 정규분포를 우리가 표준 편차와 관련해서 한번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 교재 12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그래프의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그래프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대수의 법칙 내지는 중심 극한 정리에서 이런 평균의 모습을 보인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평균을 뮤 또는 뭐 M이라고 합니다. 민이라고 하게 되는데 보통 뮤라고 읽고요. 이 뮤는 이 가운데 위치하지만 이제 이 자료가 퍼져 있다 안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우리는 뭐가 있죠? 바로 분산 시그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무고, 그 다음에 1편차, 다시 말해서 1분산이 이랬을 때는 뮤 플러스 뭐가 되나요? 우리가 시그마를 이렇게 내죠. 육정 모양으로 6 비슷하게 생긴 거, 이거 1편차라고 하죠. 그 다음 요거는 이제 2편차라고 합니다. 뮤에서 또 2편차가 등장하는 거고요. 이거 26이 아니에요. 2 시그마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되면 3 시그마가 되겠죠. 뮤가 되고 3 보이나요? 3 시그마가 이렇게 됩니다. 좀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교재 있는 책을 그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보통 우리가 1편차라고 해서 요거 같은 우리가 보통 68% 정도 얘기하고, 그죠? 그 다음 여기가 95%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9%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것도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이러한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 정규 분포다. 그래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확률 정규 분포를 참고로 보시고요.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자, 우리가 정규 분포만 가지고 좀 보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Z 점수, 우리가 Z 점수, Z 분포라는 것은 뭐죠? 규준 점수이기 때문에 상대적 가치를 알게끔 말 그대로 보기 좋게 변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는 말 그대로 앞에 표준이라는 말 붙어 있으니까 정규 분포에 있는 내용을 Z 점수화해서 만든 그래프라고 하면 되겠고요. 평균을 0으로 하고 편차를 1로 한 그러한 인위적으로 만든 정규 분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길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뭐 정규 분포라든가 또 이런 또 T 분포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다 정규 분포 모양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T 분포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통계 부분에 들어갔을 때 좀 더 뭐 분포에 대해서 좀 더 배우게 될 거, 뭐 T 분포라고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T 분포라든가 정규 분포는 좌우대칭의 이런 좌우대칭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챕터 3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조금 전에 이거 뭐 요거는 또 우리가 또 다른 심리 검사지 할 때도 또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멈추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68%, 90%, 99%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뭐 한 편차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있겠지만 여기 없다 하더라도 한 번의 편차를 고려했을 때 전체 100 중에 68%가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있고, 그 다음 좀 범위를 좀 더 넓히면 평균으로부터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갈 사람들이 95%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좀 더 늘려서 이게 여기서 이만큼 편차를 3까지 주게 되면 우리가 관측치가 하는 모든 관측치의 거의 99%는 요 사이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로 이 그래프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챕터 3으로 가서 연구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할까 합니다. 117페이지 과학적 연구의 절차 나오고, 일반적으로 과학적 절차는 문제를 조사하고 제기를 해야죠. 어떤 문제가 좀 궁금하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 조사 설계, 자료 수집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야죠. 그리고 해석을 하고, 그러한 자료를, 해석된 자료를 이용하게끔 하고, 마지막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러한 5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문제 제기는 과학적 조사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단계로서 이러한 문제 제기에 있어서 문제의 어떤 명확성 또는 완벽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사 설계입니다. 문제를 검토하고 또 연구 문제를 설정을 하고 가설을 검토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어떤 방법을 할 것이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문헌 조사할 것이냐, 뭐 조사 연구할 것이냐, 아니면 뭐죠, 뭐
참여 관찰할 것이냐, 실험실 연구를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 결정해야 될 것이고, 또 중요한 거, 뭐 예산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가동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을 하는데, 자료도 우리가 1차 자료가 있고 2차 자료가 있어요. 1차 자료는 직접 내가 구한 것, 2차 자료는 남들이 해놓은 거 이게 2차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료에 관한 내용이 끝나고 나면 바로 분석을 해야겠죠. 그래서 분석은 우리가 그 128페이지 보게 되면 우리가 위에서 말하는 것은 연혈적 방법,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서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든가 아니면 특수한 상황들을 모아서 일반화된 어떠한 원리를 찾든가 이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 그림 아랫단에 나오는 향상학습에 보면 제가 세 가지의 개념을 얘기해 놨습니다. 편집과 코딩과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 일단 뭐 조사를 했어요. 설문지를 돌렸습니다. 설문지는 척도가 되겠죠. 그 설문지에 따라서 어떻게 숫자를 넣는 것은 척정이 될 거고요. 그래서 설문지라고 하는 도구를 쫙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료가 나왔어요. 근데 설문지를 보면 충실하게 답변을 한 것도 있지만 빠뜨린 게 너무 많고 좀 충실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제거해야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편집이라 그럽니다. 편집. 그 수집된 자료를 편집한다는 얘기는 거기 나오는 것처럼 표시를 했는데 정확하게 표시한 것인지, 하나만 하라 그랬는데 뭐 두 개를 체크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판독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서 어떤 완전성 있는 것만 우리의 연구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제거하거나 수용하는 것을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코딩이죠. 우리가 뭐 코딩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코딩북. 여러분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코딩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코딩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코딩에 따라서 수치를 하나하나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SPSS에 하려면 수량화된, 다시 말해서 수학적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데 수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SPSS 보면은 무슨 변수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그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러서 하나하나 어떤 항목에다가 코딩, 다시 말해서 수치를 하나하나 집어넣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는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 할 때 코딩북을 같이 만들어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무엇에다가 1번이라고 그랬고 무엇에다가 2번이라고 했는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서울을 1, 부산을 2, 광주를 3, 대구를 4 이렇게 막 했는데 그걸 기록해놔야지 나중에 3번이 뭐였지? 대구인가? 광주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분석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뭐 SPSS 돌려서 뭐 회귀 분석을 한다든가 상관 분석을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뭐 아노바와 같은 뭐 이런 것을 한다든지 해서 분석의 방법을 택해야겠죠. 그래서 편집, 코딩, 분석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5단계로 이 과학적 연구는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연구 문제의 선정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연구 문제를 설정할 때는 이런 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새로운 문제인가 아닌가. 좀 신선해야겠죠. 남들 다 한 거 하려고 그러면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뭐 저희 학교에서 석사 논문을 지도할 때 보면 너무 좀 이렇게 식상한 거 있잖아요. 많이 연구한 것들. 뭐 보통 뭐 나오는 게 뭐 청소년의 뭐 자효능감, 뭐 자존감이 학급석 뭐 성적에 주는 영향 이런 조사하면 그 너무 많이 연구를 해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그 뭐 너 아니어도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얘기해서 이제 막 지겹다 이런 거 좀 신선도가 떨어지죠. 가능하면 새로운 문제,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는 그런 문제를 택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새롭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고 의미가 좀 떨어지는 것은 그 시간만 안 깎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해결 가능한 문제인가, 뭔가 가설을 냈을 때 그 가설이 맞나 안 맞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 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해결 가능성 평가 시에 또 문제를 보면은 여러 가지 너무나 이 내용 자체가 좀 모호하고 추상적이지 않는가, 또는 어떤 특정 용어나 조작적 개념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가설입니다. 가설의 특성을 한번 볼게요. 방가루 4분입니다. 가설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2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해 놓은 하나의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설이란 것은 뭐가 어떻게 해서
무엇에 영향을 주는 것인가 안 주는 것인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잠정적인 어떤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 가설이라고 하는 건데, 이러한 가설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가진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둘째는 뭐냐면, 가설은 변수로 구성되며 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함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 변수가 독립변수 또는 종속변수라고 하든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거나, 예를 들면 뭐 예언변이나 또는 증거변이라는 이러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야 그 변수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 다음 좋은 가설을 갖추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뭐 이것도 크게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살펴보면, 가설은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되며 다른 가설이나 이론과 연관성도 있어야 되고요. 또 가설의 표현은 간단 명료, 심플한 모습을 보여야 되며 논리적으로도 간결해야 됩니다. 뭐 아주 복잡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계량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가설은 계량화해서 우리가 통계 패키지 내지는 통계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량화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수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아니라 통계 분석, 계산식에 들어갈 수 있는 행식으로 존재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 7번, 8번, 9번입니다. 마지막에 또 가설은 동의 반복적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실수를 참 많이 해요. 뭐 석사 논문 쓰겠다고 이제 연구 계획서를 가져와요. 사인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출발시키는데, 그 가져온 제목 자체가 동의 반복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를 알 수 없는 아주 애매모호한 그러한 가설 명제를 가지고 옵니다. 예지없이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러한 가설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네 번째 시간을 끝냈고요. 이제 막 어려운 부분은 막 지나갔는데, 여러분 이제 막 이 연구 방법론에 여러분 지금 푹 빠지고 있을 겁니다. 개념 하나하나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고, 좀 이해 안 된 부분은 앞부분의 동영상을 다시 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